봅시다. 자, 지금 우리 생각보다 독반 소식이 꽤 나갔거든요, 여러분들. 꽤 나갔어요. 한국안축법, 그 다음에 춘향전, 하고 그 다음에 수라까지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문제들 좀 풀었나요? 이제 오늘부터 그건데 시험 기간인데 지금 눈 피한 사람 한명 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뚫어서 처음 보고 있는데 혹시 잘했나요? 저요? 예. 그냥 살짝 안 조금 했다는 거 조금 안 했다는 거야? 조금 안 했어요. 뭐 했어? 수지했어요? 네. 했어요? 좀 더 심심한 봅시다. 여러분들 쌓이면 되게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요거 할 거고요. 요거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범위 거의 끝날 것 같아. 이 중에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아, 혹시 시험범위 나왔나요? 대충 말해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원서인 거다 원서인 거다 홀로코스 다 다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하는 거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생계전 아 결례요 어. 그냥 자전거 도둑. 답안서에 자전거 두 개 혹시? 자전거 두 개예요. 그 자전거 들고 치는 거 쓰나미? 말고. 아, 그 말고 다른 거. 오케이. 되게 많은데요? 그게 교과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문화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아, 오케이. 그럼 우리 이거 교과서 빨리 끝내면 돼요. 학교에 진도 못 하고 있어요. 춘향전 다른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이서 나가셔? 아니죠. 또 다른 선생님. 맞춤법 하고 있고, 오케이, 그럼 한글 맞춤법 하고 있고, 춘향전 하고 있고. 금방 끝나겠네 그러면. 그거 하고 지금 이거 하시는 선생님이 저거 한다는 거 아니야? 이생규량전이랑 자전거 도둑한다는 거. 그럼 이거 하시는 선생님 이거 끝나고 뭐 하신대? 2단원이랑 4단원 하신대? 문지문은 글쓰기를 수행한 걸로 그럼 수행평가 했으니까 끝났고 협상은? 4-2도 나가고 있다고? 선생님 세 분이에요? 네. 주행통합철액기 기후위기 너네 시험 쳤지? 네. 맞죠? 그 논증 안 하고. 아, 근데 그럼 다 들어갈 만하네. 1-1, 2, 3.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3-2. 그리고 4-2. 아, 5단원이 문제네. 5단원 어떻게 한대요? 비밀의 언덕도 들어가. 뭐라고? 비밀의 언덕. 그것도 들어가. 그 쌤이 기말 때 들어간 거 있어. 외운 거. 비밀의 언덕이라고 영화 봤는데. 네, 책을 먼저 읽고 그걸로 바탕을 한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간 할 때 내가 여쭤봤을 때 들어간 적 있어. 기말에. 알겠습니다. 해야지. 아, 잠깐만.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요거 밀렸고요. 요거 밀렸고요. 요거 밀렸고, 요거 밀렸는데 언제 다 하시냐고 물어보려고 내가 물어보긴 한 거거든요. 준이는 숙제가 뭔지도 아니 모르지. 숙제 수행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고 있잖아. 수로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하지 않았어요? 아, 너네 반 아니야? 헐. 아, 그렇구나. 아, 또 오늘 해주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그 수학을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렇죠. 아, 그러면 두 개밖에 없었나? 요거랑 요거? 오, 아, 나 세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오케이. 수학을 여러 번 많이 산다. 거미. 안 했어? 아, 그래서 안 하는 거 하자.
딴쌤이랑 했어? 네. 아 일단 나랑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그냥 가르치는 먼저 풀 때. 오케이.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수라. 그러면 수라는 좀 냅뒀다가 나중에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네 내 생각에 수락하면서 외부 지문 씨는 또 따로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외부 지문 들어가는 것만 해서 저 정도면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아니 수라는 할 것 같아. 근데 그 수라랑 그다음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지금 올림포스 풀고 있는 거에 현대시는 이제 없지 않아? 있어요. 아직 남았어 현대시? 그러면 연결. 그 앞에 현대시인데 앞에 너네 좀 했잖아. 시험을 들어갔었잖아. 안 들어갔었어? 현대시 2번이야 그러면?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럼 무조건 들어가겠네. 그냥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면 그 기출에 백석 작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푸는 거에 연결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수라만이라도 그냥 이거 수라 설명하는 거 10분이면 설명하니까 그래서 하고 그냥 다른 거랑 무조건 연결해서 나오겠지. 도저히 선생님이 하실 시간 없으면 아마 그러면 그 올림푸스에 있는 작품 하면서 수라는 같이 합시다. 오케이. 뭐야 페이지 왜 이래? 자, 이거 봅시다. 아웃 편리구도로 남은 사나이 72페이지. 72페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언제로 잡으면 되냐면 1970년대로 잡으면 되거든요. 그때쯤. 그러면 요때쯤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를까요? 혹시 압니까? 1970, 80년대. 그렇지, 현대고. 보통 어떤 시대라고 부를까요? 무슨 시대예요? 시대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고 무슨 사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치, 산업화 도시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부교재 문학작품이랑도 충분히 연결할 만한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왜냐면 현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00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1960년대부터 좀 한 7, 80년대 대략적으로 를 산업화 도시화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맞죠? 또는 근대화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되는 어떤 사회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에 사는 게 좋나요,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난 일단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별로야? 별로인 사람도 있죠. 좀 약간 조용한 데 살고 싶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도시화가 된다는 건 우리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문학작품 많이 읽어봐서 알지만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좋아진 내용 문학작품을 교과서에서나 문제로 본 적 있나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 그것은 문학의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교과과정이죠. 고등교과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문학의 과제와 별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문학작품이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작품 속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대체로 인간 소외 현상 또는 어떤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좀 많이 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로 산업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꼭 나오죠. 맞죠? 그리고 그 인물이 겪는 비극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잖아, 맞지? 여기 현대소설에 그려져 있는 사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편리함 속에는 사실 누구도 담겨있다, 이런 사람들의 아픔도 담겨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게 돼요.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자,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수성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대 때 뭐도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안 좋은 거야. 또 어떤 시대이기도 했습니까? 독재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정치적 격변과 함께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함께 묶여서 나오는 어떤 작품들도 있을 거고 아닌 작품들도 있을 거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때를 떠올린다, 산업화와 도시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떠올린다, 또는 그러한 작품이 담겨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담기게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한 요때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은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많이 읽어가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배경은 좀 알아두고 시작을 한번 좀 해봅시다. 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고요. 요거는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냐면요, 그 어떤 사내를 봅니다. 어떤 남자를 봐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권씨예요, 권씨. 자, 이 구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권씨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서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는 이때 당시 시대로 본다면 어떤 층에 해당하겠어? 지식인 층에 해당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는 나가 있고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서 착실하게 조금씩 돈도 벌어가고 하니까 이제 좀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 집에 문간방에 이제 방이 하나 비는 거야. 방이 하나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이제 그 약간 한옥은 아니긴 한데, 왜 우리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본집 건물 있고 옆에 또 약간 또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 건물, 뭐 이렇게 또 막 그 울타리 안에 막 여러 개가 있잖아, 마당에. 맞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문간방에 하나가 비는 거야, 방이. 그래서 그 집에 뭘 내주게 되냐면 세를 내주게 됩니다. 그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권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도 대학 나온 사람이야. 소위 말해 뭐야? 지식인층에 해당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에 이제 휘말리게 되냐면요, 그 철거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철거되는 지역이 되게 많았죠. 철거되고 나면 이제 뭐가 세워져? 건물들이 세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분양권 하나 샀습니다. 그냥 이제 정상적인 절차로 샀어. 근데 그때는 이런 게 가능했죠. 나라가 야, 그거 하지마, 한수가 뭐야? 우다다다다 다 부수잖아. 나라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하면 돼?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손해도 받고 뭐도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원래 분양권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권씨가. 그 이제 집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야 돼. 그런데 어떤 국가의 어떤 이제 선택으로 인해서 안 지어지게 된 거야. 완전 종이 쪼가리가 돼버렸어요, 그 분양권이. 그래서 사람들이랑 자기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이제 시위 같은 것도 하고 한 거야. 그러다가 감옥, 그 교도소에 가지게 된 거예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끄이느냐? 빨간 줄이 끄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과자가 되고 나와서 원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대학 나와서. 나름대로 지금은 출판사가 사실은 막 좀 이제 바꾸기 힘든 일이고 막 하지만 그때는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 나와서 출판사에서 일하는 굉장히 엘리트였단 말이야. 엘리트였는데 사회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왔더니 아무도 나를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야. 왜? 범죄자라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만 하고 있느냐, 이제 건설 현장직,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권씨가요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가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애를 거의 낳아야 되는 상황에 진통이 온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권씨는 돈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권씨는 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아내는 진즉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산부인과 예약도 안 해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해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덜어는 흉보고 또 덜어는 우려해 왔었대요. 여기에 있는 아내는 누굴 말하냐면 나의 아내를 말합니다. 나의 아내가 아유 저 집안에 저기 본감방에 저기 임신하신 분 좀 있으면 애 낳아야 되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저 어쩌려고 저러냐 라고 나의 아내가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자, 남산만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뭘 느껴? 불안함을 느낍니다. 나의 아내가 불안함을 좀 느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애 거의 다 낳을 상황이니까 기저귀나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달이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않는 여편네나 조산원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사내나 어쩜 그리 짝짝꿍인지. 자, 그래서 요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암시하게 하는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복선, 거기 있어요. 복선. 꼭 이렇게 불안감을 드러내. 그러면 그 불안한 일을 보통 작품에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나는 권씨를 마당으로 불러냈대요. 듣던 대로 권씨는 대뜸 아무 염려나 말라면서 실실 웃었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형편으로 살아왔으니 그때는 왜 또 애를 한 명 낳는 시대가 아니었잖아. 맞지? 2명, 3명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애도 여럿 있어. 그 상황에서 아유 집에서도 다 혼자서 잘 낳았다. 이번에도 잘 낳을 거다. 라고 막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로 사실은 공경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위로해주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권씨는.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껐더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나는 권 선생을 원망하겠소 라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권 선생 당신이 아니라 권씨 당신이 아니라 무슨 일 날까봐 내가 걱정돼서 내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씨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뭘 하는 거냐면 제발 내 말 좀 듣고 병원 좀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뭘 하냐면 당신이 어떠한 일이 생기는데 우리 집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 우려가 계속 담겨있는 거지. 날 위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발 병원 좀 가라. 안 그러면 나는 당신을 좀 원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작자가 이 정도 이상이나 느물거린다 싶어서 나도 앵간히 뭐 한 거야. 지금 모진 소리를 좀 한 겁니다. 제발 좀 병원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는 들어와 버렸대요. 정이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도 있음을 넌지시 비쳤음에도 분만비를 내가 좀 빌려줄 수도 있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권씨한테. 근데 작자가 끝내 거절한 것은 까짓거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도 않은 비용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갚는 그 알량한 수고를 겁낸 나머지 두 목숨을 모험 쪽으로, 그러니까 이 두 목숨은 산모와 아이겠지. 맞죠? 산모와 아이의 모험을 건 쪽을 택한 계산 속이라고 나는 단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권씨가 내 말 안 듣는 이유는 굳이 그런 데만 돈 쓰고 뭐 하는 막 이런 계산적인 거 생각해가지고 안 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빌려준다고 했는데 안 받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로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답니다. 경산치동은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권씨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이거 뭔데? 시대적 배경 드러나죠. 1970~80년대.
부인을 업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고. 자, 그러니까 너무 진통이 오래 가고 좀 비정상적이니까 아내를 업고 이제 그 비탈길을 막 내려간 겁니다. 권씨가 가느라고 한바탕 북새를 떨었대요. 북이 부채 위에 엎인 모양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저기 뭐냐 뒤에 배불러 있는 아내가 지금 엎여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권씨 내외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 근심 더는 기분이었대요. 아, 병원 데려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미역근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르고는 출근했대요. 아, 이제 병원 갔으니까 좀 있으면 애 낳겠네. 그 집에서 미역국 끓여가지고 좀 보내줘라 하고는 나는 출근한 거야. 그렇죠? 자, 출근했으니까 나는 학교에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답니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대요. 내가 마침 공강이어가지고 이제 권씨가 날 찾아왔다길래 내가 나간 거야. 자, 여기 지금 뜻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밖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권씨가 나를 안 찾아올 줄 알았어. 왜? 병원 갔으니까. 맞죠? 근데 찾아왔어. 그럼 나에게 뭘 갖다 줄까요? 좀 불길한 감정을 좀 가져다 주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원씨는 애써 웃는 낯이 없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뭐 해 보였어? 수줍어 보였대요. 그러니까 전에 나한테 이런 표정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근데 나한테 이런 표정을 보여줘. 그리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겠어? 돈 좀 빌려달라 얘기하겠지. 그렇죠? 자, 퍽 수줍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마음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맞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돼서 기뻐가지고 날 찾아왔을 거야 라고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그러니까 이제 수희 아저씨, 그 수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권씨가 찾아왔다고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불길함이 있을 거야. 엥? 왜? 이러면서. 맞죠? 자,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대요. 자, 잘 됐습니까? 라고 내가 권씨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오선생이 나예요, 나. 자, 오선생 말씀대로 했기 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쭐 나라고 영 애를 먹이더군요. 권씨는 자, 잘 보세요. 또 어떻게 수줍게 웃으면서, 이게 권씨의 평소 행동이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권씨가 성격이 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세다는 게 좀 꼭 나쁜 뜻으로만 자존심이 센 건 아니고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지금은 건설 현장직에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기도 엘리트였던 사람이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고 경우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항상 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주로 뭐로 드러나냐면요, 반딱반딱하게 닦인 구두로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구두를 쓰시는 일이 있을까요? 딱히 없습니다. 맨날 흙먼지 묻으러 가는데 뭐하러 구두를 신어? 맞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반딱반딱하게 구두가 닦여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줍게 웃으며 평소랑은 다르게 길바닥 위에 발구리로 뜬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립니다. 막 발을 막 땅에 막 긋고 있는 거야. 그렇죠? 먼지가 풀풀 리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 자, 볼게요.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습니다. 자, 밑에 이제 나중에 돈 빌릴 건데 뭐는 챙겨왔어? 자존심은 챙겨왔어. 그래서 일하던 복장으로 안 오고 어떻게? 깔끔한 구두 신고 온 겁니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흙먼지 이렇게 막 터벅터벅 언덕길을 올라왔을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학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신발로 이게 막 옷을 막 닦는 거야. 신발 반딱반딱하게. 알겠죠? 자,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대뜸 얘기합니다. 10만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확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 싹 가시고 어떤 감정?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서 내 면전에다 대고 부르짖었대요. 왜 그러느냐? 이 사실 돈 빌려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그거를 끝끝내 좀 갖추고 있다가 결국은 한번 굽혀야 되잖아. 나한테 권씨가 나한테 한번 굽혀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굽힐 때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거야? 빌릴 수 없을까요? 라고 팍 얘기하면서 최대한 자기 딴에는 비굴하지 않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굽신거리지 않고 마치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원 소리가 허망해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만원 되게 큰 돈이었겠지. 맞죠?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못하는 것이었답니다. 자, 한번 팍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거야. 권씨가 이어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 24시간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목줄을 자기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산모도 위험, 누구도 위험? 아기도 위험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제기랄 탯줄을 목에 담았다는 거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을 빌리는 이유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분만비보다 돈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겠지. 그 많이 나온 금액이 얼마야? 10만 원인가요? 굉장히 큰 값. 처음에 나는 권씨한테 돈 빌려준다 했어? 안 빌려준다 했어? 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빌려준다고 얘기했던 건 수술비야? 분만비야? 분만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만 원 가까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빌려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찾아온 건 뭘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아주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도, 내 입장에서도 뭔가 선뜻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 하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권씨가 평소에 그렇게 막 나쁜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맞죠? 그러니까 제기랄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린 거는 평소에 욕 안 하는 사람 욕해서 그런 거야. 내 입장에서 그게 어색하게 들린 거야. 평상시에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대요.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에는 더욱더 진지하게 들었을지도 모른대요. 정말 다급한 거야, 상황이. 자,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던가. 그래서 어떡하죠? 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사실이지 10만원 가까이라는 말은 나에게도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게 너무 큰 돈이었던 거야.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대요. 그러니까 집 산다고 학교에서 빚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은행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내 직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보통 직장 안 그만둘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보통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런 용도로 이제 직원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학교에다가 빚을 진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돈을 빌린다고 이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 큰일이지. 심지어 정상 분만비 1, 2만원 정도라면 내가 또 빌려줄 수 있는데 10만원은 내 수중에도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도 누군가한테 빌려서 빌려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줄 수는 없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겠지. 맞죠? 자, 순순히 권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우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소시민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되기, 사회가 더 정의롭게 될 수 있게끔, 또는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간의 정이 제대로 피어날 수 있게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한 푼 한 푼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소시민은 그럼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으로 쓰면 안 좋은 뜻이고요, 안 좋은 뜻으로 안 쓰면 안 좋은 뜻이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야 돼요? 자, 소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근대화 사회에서 소시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소시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한번 봐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현실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이 사회를 막 바꿔야 되는 시기야. 근데 내가 소시민적 태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또 뭐야? 비판의 대상이나 또는 반성의 대상이 또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도 이 나의 입장에서 나의 소시민적 태도를 나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면 좀 나랑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좀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신의 소시민적 태도를 조금 이따 반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던 상황인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입장에서도 거절을 하는 게 뭔가 좀 합리적으로 보여. 자, 그래서 권 씨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자존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뭐하다, 아주 절박하고 이제 긴박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말 진심을 담아 말하듯 이 말입니다. 맞죠? 진심을 담아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대요.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답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으니 만정이지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돌려받는 어려움. 이게 무슨 말이야? 권 씨의 사정으로 보았을 때 1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나한테 갚을 수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빌려주는 것만 걱정하고 있었지 돌려받는 걸 걱정을 못하고 있었어, 계속. 근데 권 씨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돌려받는 것도 걱정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야. 왜? 권 씨의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기를 가지고 어느 해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봤더니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올 것 같아서 결정 안 해. 아기 가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안 해. 자, 우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이해 타산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익과 손해를 계산적으로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 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대요. 내가 좀 냉정하게 행동해야겠네. 그냥 아이고 어떡해요, 막 내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냉정하게 딱 거절. 어떻게 거절하느냐?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어디 가서 매달리라고? 병원 가서 매달리라고. 자, 그래서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죽게 하겠습니까? 죽게 해야 냅두겠습니까? 나는 뭐만 해주겠다. 혹시나 본인이 병원에 빚지고 병원에 갚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의 보증 정도는 내가 서줄 수 있겠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라고 딱 거절하는 거죠. 이 우회적으로 좀 거절합니다.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거절이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요거 보증.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이제 말하고 나서 나중에 또 반성하게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내가
적당히는 도와주고 싶은데 큰 돈은 또 안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에 제일 적합한 말로 꺼낸 게 바로 뭔데? 보증인 거야. 내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는 안 봐. 근데 권 씨는 또 도왔다고 내가 이 말은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보증이죠. 자, 다음 봐.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대요.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10만 정도 빌릴 수 없을까요? 하고 팍 할 때는 굉장히 한 번에 팍 쏟아붓듯이 내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또 권씨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또 다시 살아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또 얼굴에 막 수줍음이 돌아오는 거야. 그는 고개로 좌우로 흔들어 내보였대요. 원장이 어리석인 사람이기를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에는 너무 늦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러니까 돈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거. 또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 병원 원장이 이타적이라거나 또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바라고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기에는 벌써 너무 늦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대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서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두어 번 문질렀대요. 자, 지금 구두와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전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의 자존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막 훔치는 대신에, 그러니까 진땀은 계속 흐르고 있어. 땀이 왜 흐르는데? 자존심 상해서 너무 곤욕스럽기 때문에. 알겠죠? 자, 거기에 플러스 내가 권씨가 발을 들어서 막 자기 구두를 닦는 행동은 전부 뭐에 해당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왜? 구두가 반딱반딱하면 그래도 자존심이 좀 더 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입술 두툼하면 왜 와, 썰면 한 10접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권씨가 입술이 되게 두툼한 사람인가 봐. 맞죠? 자, 두툼한 입술이 선장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대요.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진짜 으윽하는 가래 소리 말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걸걸한 목소리로 나한테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이게 뭐야? 권씨가 나한테 보내는 원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권씨 거절을 거절했잖아. 내 입장에서 권씨 거절을 거절했으면 내 입장에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원망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마음이 좀 덜 불편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원망을 오히려 안 드러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권씨한테 더 미안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소리를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라와서 내 이마에 탁 붙는 순간을 뭐하고 있었다? 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원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원망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 나의 무엇에서 나온 걸까요? 죄책감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의 죄책감에서 나온, 안 적히네, 생각입니다. 나의 죄책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흘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왜 놀랐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문장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우회적으로 하는 말이죠. 돌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나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교훈은 알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권씨가 지금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 그냥 와장창창 무너졌을 거 아니야.
맞죠? 그 자존심을 끝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뭐야? 나 이래도 엘리트적인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권씨가 나한테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한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 어때 보여? 권씨가 더 불쌍해 보여요. 와, 그 좋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일에 휘말리는 바람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처지가 돼버렸잖아, 권씨가. 우리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유발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한 현실과 대조되어서 이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합니다. 이 대사가.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게 하도록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이 문장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것뿐이었대요.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학부형 같이. 촌지가 여러분들 뭔지 압니까? 네. 오,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 준다고 돼 있으니까. 그 혹시 여러분들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 있어? 없어요? 거기 보면 그 아이유 학생 때 그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엄마만 저기 그 학교 선생님한테 돈이랑 막 뭐 이런 거 안 줘가지고 나만 막 차별받고 1등 못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죠. 그게 이제 촌지입니다, 촌지. 옛날에 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이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그 학부모들이 막 돈 같은 거 막 주거나 아니면 좀 뭐 귀한 선물 같은 거 막 뭐 홍삼, 막 산삼 이런 거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 잘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촌지라고 하는데, 자,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떤 학부형 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였어? 나 이름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말만 남기고는 내려갔답니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짤달막한 체구를 연방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휘청거리면서 그만큼 지금 완전히 기력이 없는 거야. 너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의 어떤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을 서술자인 나도 뭐하고 있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는 그는 비쳤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쨌건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온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저 휘적휘적거리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마 속으로는 온 세상을 저주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산 곱팽이를 돌아서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대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뭐 하기는 한 거야? 안타깝긴 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어떤 측은지심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막 느껴지는 거야. 연민, 측은함. 그래서 가가지고 막 도와주겠다라는 말 한마디가 막 꾹꾹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근데 끝까지 참고 있는 거죠. 자,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이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던 당시 의 권씨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 소설에 나오는 건데, 이제 내가 권씨의 모습을 이 도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어떨 때 봤냐면요, 막 시위하고 있을 때 돌도 던지고 막 화염병도 던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때는 막 그랬겠지. 자, 그러다가 이제 3륜차가 있는데, 이 3륜차가 과일을 이렇게 달고 가는 3륜차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팍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과일들이 바닥으로 쫙 쏟아져 내려왔겠지. 그 사람들이 과일을 주워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들고 가서 자기가 먹는 거야. 막.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권씨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참외를 아그작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못 지키고 있는 상태로 있는 아주 나약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이런 감정이 드니까 뭐 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 이 충동이 또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욱 하고 올라오는데 도와주면 또 안 돼. 왜? 나는 이러면은 또 돈을 못 받을 것까지 걱정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 내적 갈등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자, 여기서 깨달음이. 자, 여기 표시해놓고 깨달음이라고 적어주세요. 뭘 깨달은 거냐면요. 사실은 내가 권 씨한테 이미 빚진 돈이 있어. 어떤 빚진 돈인데? 권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서 나한테 맡긴 전세금이야. 이 전세금 권 씨가 나갈 때 뭐 해줘야 돼? 내가 그대로 돌려줘야 돼. 맞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전세금도 빚이라면 빚이었던 거야. 나는 권 씨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었던 거야. 따지고 보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권 씨가 가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권 씨가 가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 저 사람 우리 집 세입자인데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기 때문에 나 어쩌면 권 씨한테 빚 지고 있었던 사람이네. 그때 저 사람이 도와줬는데 난 안 도와준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죄책감을 좀 느낍니다. 자, 원산부인과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뭐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술 안 하고 대기 상태로만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모습들이야? 1970, 80년대부터 이제 보이게 된 어떤 인간 소외 현상이나 이런 거지. 사람이 아파도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이제 현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세태를 물질 만능주의 또는 이제 비인간적인 세태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자, 앞에 봅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격자 따짐으로 후련히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가지고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원이라고 돼 있네. 얘 결국 뭐 했어? 10만원 모았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도 빌리고 그러니까 월급 가불했어. 월급 가불 받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도 좀 빌렸어. 그래가지고 10만원을 결국 만들기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금태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0만원 받아가지고 뭐 했다? 내가 대신 수술비 내줬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 없어? 없어. 권 씨는 내가 수술비를 내줬다는 거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인 거야. 이해돼요? 자, 이 상태입니다. 자, 간호원에게 지시했대요. 자, 잘 보세요.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척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집안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친척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자, 친척도 아니면서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대요. 이런 혀를 차는 행동 자체가 다 무엇에 해당합니까? 굉장히 어떤 비인간적인 또는 인간 소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이지. 왜? 아니 도와줄 수도 있지 인정으로. 맞지? 그런데 그거 보면서 혀를 찼대요. 이러면서. 맞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자,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권씨 돈 없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의사가 곱게 보일까요? 안 보이지. 실은 돈이 최고라서 수술도 시작 안 해놓고 있었으면서. 맞지?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 좀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맞죠? 너는 사람 목숨보다 돈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자, 나는 내 말이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러니까 긁히지도 않은 거야.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대요.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대요.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에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너무도 쉽게 끝났답니다.
자,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그러니까 권씨는 안 보여. 내가 지금 산부인과에 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 진로 4대인가 5대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자, 아이가 잘 태어난 거야.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대요.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사실 진짜 보호자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진짜 보호자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보호자 어디 갔어? 몰라 어디 갔는지. 맞죠? 그 어디 뭐 동거하러 갔겠지. 그냥 안 보여 계속. 맞죠? 자,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답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손끝이 잘도 생겼대요.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 시리 목정이 크고 그 다음에 우렁찼답니다. 이게요, 제왕절개가 지금은 되게 흔하잖아. 맞지? 제왕절개가 사실은 뭐 애 무게라든지 뭐라든지 또는 이제 이 아이를 낳는 어떤 여성의 신체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왕절개라고 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아닌 이상은 굳이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 애가 태초를 목에 감고 있으니.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을 말하는 거야. 이게 좀 약간 제왕절개? 그럼 쟤 쉽지 않게 태어났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은 아니죠. 맞죠? 자, 그래서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 시리 목청이 크고 우렁찼대요.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남의 아들 낳는 거 내가 도와주고 나서 우리 아들 태어나는 거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 감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할게요. 정신을 좀 차려봅시다. 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나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 번에 2명 이상 안 졸아요. 돌아가면 3명씩만 졸아 자꾸. 한 명 정신 차리니까 한 명 정신 못 차리네. 자, 좀 쉬었다 봅시다.